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언제부턴가 외출할 때 휴대폰과 함께 필수품이 된 마스크. 오늘도 물론 챙기셨겠죠? 혹시 오늘 마스크를 안 쓰고 버스 타시다가 기사님한테 제지당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정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의 승차를 오늘부터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물론 덥고 답답하겠지만 나와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니까 모두가 동참하셔야겠습니다. 5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에서 유치원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내일 고2와 중3,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의 등교 개학이 예정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기공식을 가진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서울시와 토지주 사이의 입장 차이로 착공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송파구 장지동과 북위례 지역을 잇는 장지동길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내 개통이 불가능해 교통 혼잡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 해결과 처우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현실성과 강제성이 없는 법규들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3에 이어 내일부터는 학년별로 순차적 등교가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를 등교 수업 지원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내일 2차 등교 개학을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1,225명입니다. 어제보다 19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69명입니다. 네. 어제보다 2명 더 늘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783명입니다. 어제보다 9명 더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4명입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해외 접촉 관련이 27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138건, 이태원 클럽 관련이 112건 등입니다. 예. 교육부가 지정한 등교 수업 지원의 달 동안에는 어떤 조치가 시행됩니까? 네, 내일은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의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는데요. 교육부는 일단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실 내에서 학생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거나 급식과 이동 중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요. 교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등교 시작 일주일 전부터는 자기 건강 상태 1일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도 하는데요.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엔 등교가 중지됩니다. 등교 과정에서 통학 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에 도착하면 발열 검사도 진행되는데요. 의심 증상 학생은 선별 진료소로 이송됩니다. 이 밖에 원격과 등교 수업 병행에 따른 초등 돌봄 공백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지원 인력이나 공간 등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EBS 교육방송 콘텐츠 등을 제공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 수업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고요. 등교 수업 지원의 달 동안엔 외부 연수나 회의, 출장 등을 지향해서 교원 업무도 경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기공식을 가진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차량 기지로 편입할 토지 수용 범위를 놓고 서울시와 토지주 사이의 입장차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북선 경전철 차고지로 예정된 노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입니다. 건물마다 서울시 행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핵심은 토지 수용 면적. 서울시가 동북선 차고지로 수용 예정인 토지는 전체 2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한글 비석로와 닿아 있는 7천여 제곱미터, 전체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토지주는 도로변을 기점으로 앞쪽 땅만 수용하면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은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자녀지 모두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토지보상법에서는 맹지로 만들면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보상을 못하겠다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토지 수용 업무 편람에선 공익사업 편입 후 잔여 부지가 25%일 경우에는 확대 보상할 수 있지만 해당 부지는 60%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고지가 들어선 후에도 학원 운영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잔여지가 이제 제일 키포인트는 이제 25% 이하일 경우에만 저희가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는 3분의 2가 남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학원을 좀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대형학원은 안 되고요. 1종하고 2종은 되더라고요. 법정 다툼까지 벌어질 만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의 입장. 인근 주민들은 차량 기지와 면허 학원이 동시에 운영할 경우 매연과 소음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차량 기지와 자동차 운전 학원이 같이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소음하고 매연과 많은 국민들이 불편할 겁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동북선 예산 942억 원 가운데 77%에 달하는 733억 원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토지 수용 면적을 놓고 토지주와 서울시의 간극이 큰 만큼 착공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호입니다. 송파구 장지동과 북위례 지역을 잇는 이른바 장지동길 공사가 반년가량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암벽이 발견된 게 이유였는데 입주를 앞둔 북위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교통 혼잡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북위례 지역과 송파구 장지동, 문정동을 잇는 장지동길 신설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위례신도시 서북부 방향의 이동성을 높이고 동서측의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개통 시기는 오는 8월. 하지만 개통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전히 지하차도 내부 굴착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11월 지하차도를 뚫는 과정에서 풍화암과 연암 등 암벽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안 요금 변경된 거는 좀 있긴 하니까요. 그건 암 바뀌는 게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갈수록 암이라는 게 이제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고속도로 아래를 관통해야 하다 보니 치마 우려 때문에 굴착 장비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인력으로 굴착하는 실정입니다. 연내 개통도 덩달아 어렵게 됐습니다. 연내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떻게 인력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거기가 고속도로 하부이기 때문에 무작정 거기를 앞을 많이 팔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가 침하되기 때문에. 장지동길 인근의 북위례 지역 입주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교통 혼잡을 우려합니다. 도심의 동서를 잇는 도로가 한 곳으로 한정된 실정에서 699세대의 대단지가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해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서울 강남 쪽으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길이 필요한데 현재는 지금 그 연결된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북위례 입주자들도 북위례 단지도 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더 지금보다 교통지역이 될 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다음 달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속도로 하부의 경우 공사 전 지질 조사가 어려워 공사 연기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숨지기 전까지 근무했던 곳입니다. 경비실에는 그가 입던 경비복과 손때 묻은 업무 일지까지 고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진짜 어쓰랬죠 일하기가. 안타깝고 뭐라고 말로 표현 못하죠. 고 최희석 씨는 주차된 차량을 이동했다는 이유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속적인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고인. 결국 지난 10일 비극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시민들은 애도를 표합니다. 거의 아빠뻘인데 그렇게 하는 게 좀 화도 많이 나고 슬프고 좀 그랬어요. 지난 2014년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분신 시도 후 목숨을 잃는 등 경비원 갑질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임대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신고한 피해 건수는 3천여 건에 이릅니다. 경비원의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현행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법, 두 법에선 경비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나 관리소 측이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경비 노동자가 법대로를 외쳤다간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속편한 얘기죠. 붙여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사람을 별도로 써야 되는데 그 경비를 갖다 부담할 수가 있나요? 부담할 수가 없어요. 거의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불안한 고용 신분 때문에 갑질 피해를 당하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도 업체가 변경 시에 고용 승계가 의무화되는 이러한 실제 경비 노동자한테 도움이 되는 법 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서울시와 고양시 등 지자체는 경비원 보호 조례를 내놓았습니다. 경비원 갑질 피해가 있을 경우 입주민과 아파트 측에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경비 노동자를 위한 고충 상담센터는 서울 지역에 모두 4곳, 노동 전문가들은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처럼 갑질 피해를 당하고도 혼자 전전긍긍하는 경비원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늘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도 많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성북구 아파트연합회 신민호 사무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무국장 신민호입니다. 네.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도 하시면서 이 성북구 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도 역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과 경비원 양쪽의 입장 모두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아파트 운영적인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 경비 노동자들이 보안 업무, 즉 이 경비 업무만을 담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경비원들이 실질적으로 경비 업무만 하는 그 업무 비중을 보면 50% 미만입니다. 경비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택배 업무, 그다음에 분리수거, 주변 청소, 심지어 그 풀뽑기부터 뭐 전지 온갖 잡일을 경비원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이 순수하게 경비원분만 한다고 그러면 기존 경비원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군요. 네네. 또 한 가지가 또 이 경비업법은 순찰 등의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분리수거와 택배,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주차관리 등을 위탁관리 업무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법이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특수 직종이라고 봐야 돼요. 아파트 경비원들은 그야말로 우리 남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직장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관두면 더 이상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마지막 직업이기 때문에 그 경비원들이 나이 먹어서도 70세 이상까지 계속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들한테는 예외 규정을 둬서 그런 경비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경비업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비 업무만 하게 되면 지금 모든 아파트들이 그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경비원을 해고하고 관리원을 따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경비원이 그동안 하던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성북구 아파트연합회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경비업법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뭐 제가 큰 아파트인데 어느 아파트라고 그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통합정보 그 무인경보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 반수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경비원을 한 반으로 확 줄여버리면 그 인건비 가지고 2, 3년이면
그 투자비를 다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간다고요. 예, 오히려 이 경비업법 때문에 이 경비원들 감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청소나 택배 정리 또 주차 관리 등도 아파트에서는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소위 잡일로 인식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는 거죠. 네. 그 경비를 뽑아놓고 경비한테 그런 일을 시킨다는 거는 좀 문제긴 한데 우리 나라의 그 아파트 현실을 예. 좀 보면 그런 일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경비원들도 그 오랫도록 일을 할 수 있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합의점을 찾고 경비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굉장히 그 고마운 분이라는 거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못하게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못하게 막으면 대량 그 해고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자, 말씀해주신 이런 아파트 운영상의 개선점과 애로사항들도 잘 반영돼서 이 경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네, 사무국장님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북구 아파트연합회 신민우 사무국장 연결해봤습니다. 유럽의 커피 문화가 언제부턴가 우리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커피는 글라인더라는 분쇄기가 보급되면서 더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중구에 글라인더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색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나무로 홈을 낸 틀에 커피 원두를 넣어 밀대로 갈아내던 초기 분쇄기입니다. 1500년대 고안된 이후 시대를 거치면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됩니다. 1700년대에는 내부 분쇄 장치나 표면을 전부 새로 만들었지만 1800년대에는 나무로 겉재질이 바뀌면서 대량 생산과 함께 보급이 확산됐습니다. 한때 유럽에선 결혼 예물로도 제작됐고 근대에는 원두를 넣어두고 필요한 양만큼 갈아 즐길 수 있는 벽걸이형도 판매됐습니다. 특히 1700년대 그 커피 그라인더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그라인더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기업인 파라다이스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건물을 무상 제공하고 중구청이 리모델링을 거쳐 커피 그라인더의 역사와 커피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2층 규모의 건물에서는 수집가가 20여 년 동안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모은 그라인더 800여 점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희귀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3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독일 레나츠사의 제품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한켠에는 지역 업체가 생산 납품한 커피와 케이크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카페와 그라인더 강좌를 위한 공방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 시대 동안 유럽의 커피 산업을 지켜본 커피 그라인더들을 국내에 전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커피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했고요. 지역 주민들께서도 좀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향유할 수 있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커피 그라인더 전시관은 29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코로나19로 휴관에 들어갔던 문화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성북 구리미술관에서도 올해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1세대 조각가들 중 한 명인 송영수 조각가의 회고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미술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거리엔 오랜만에 전시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국 추상철조 분야의 선구자로 불렸던 송영수 조각가의 작품이 담긴 이번 특별전은 성북 구리미술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대표적인 순교자를 포함한 조각품 17점과 작가의 고뇌가 담긴 100여 권의 드로잉 스케치북을 선보입니다. 올해로 작고 50주기를 맞이한 송영수 조각가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보낸 성북동에서 회고전을 개최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1950년대 말 아직 한국 미술계에는 생소했던 용접 조각을 첫 시도한 이후에 1970년 작고하기 전까지 이 추상 용접 조각을 꾸준히 선보였던 그런 조각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철이나 동, 스테인리스 외에도 세라믹이나 테라코타 등 다양한 재료를 바탕으로 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펼쳐낸 조각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람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는 기본입니다. 감염을 대비해 전시 해설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실 내 최대 2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입장하실 때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발열 측정, 손 소독 후 입장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방문자 명단 작성, 그리고 단체 입장 및 전시 해설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성북에서 작품 활동을 한 대한민국 1세대 조각가들 중 한 명인 송영수 조각가. 그의 창작의 고뇌를 담은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월 9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종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지역 내 주요 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합니다. 대상 지역은 종로 1가에서 6가, 대학로와 종로구청 일대,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입니다.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로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는 외부 지역으로부터 생활 인구 유입이 많고 지역의 노인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도 경비원 관련 취재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정작 경비원분들 인터뷰하기 쉽지 않습니다. 입 바른 소리 했다가 혹시 모를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좋은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각오해야만 마음속의 말을 속 시원히 할 수 있는 부조리한 환경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